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내용이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게 김건희 씨, 이제 김건희 리스크가 비상계엄의 동기가 됐던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꾸준히 나왔었는데 오늘 결론은 김건희 씨가 비상계엄에 관여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김 씨가 뭐 계엄 선포에 분노를 했고 또 윤 전 대통령과 다투기도 했다 이런 진술까지도 확보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짚어주시죠. 네, 이제 이 내란 특검이라고 우리가 불렀죠. 내란 특검의 핵심적인 목표 중에 하나는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형태로 국가의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 임의적인 군부의 통치를 하고자 하는 내란을 일으킨 것이 본질이 무엇이고 배경이 어떻게 되고 준비와 협력자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한 특검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번 특검의 결론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것이 일시적인 특정한 정치적 시국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단기적인 목표가 아니라 굉장히 생각보다는 오래전부터 준비되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실행되어 있던 것이다라는 것들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한마디로 소위 말해서 총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소위 말해서 여러 차례 있었던 탄핵이라든지 행정부 각 위원들의 탄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배경인 것처럼 설명이 됐었지만은 이런 식으로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의도가 2023년 10월부터 있었다는 점.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기적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군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동원해서 군부에 의한 통치들을 진행하려고 했던 계획과 내용과 소통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밝혀냈다는 것이 이번 발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래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 이제 이런 내용이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조금 배제가 된 이런 발표 내용이었는데 이게 앞서 이제 김 씨와 이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에 크게 다퉜다 이러면서 뭐 김 씨가 당신 때문에 모든 걸 다 망쳤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뭐 이제 진술까지 특검이 확보했다 이렇게 오늘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계엄 당일의 행적들을 조사했을 때는 또 김 씨가 관여된 정황이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객관적으로 당시에 없었던 일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진술을 했는지를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내용들을 듣고 진술한 사람들이 다 소위 말하는 핵심 측근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의 신빙성과 내용들을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김건희 씨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김건희 특검을 통해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은 정말 많은 정치적인 이슈들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직접적인 개입들을 많이 해왔는데 네. 아니 비상계엄이라는 사실은 윤석열 전 정부 통틀어서 가장 중대하고 심각하고 또 많은 그 사람들이 동원된 의사결정 과정을 전혀 모르거나 개입이 안 됐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냐라는 그런 의심 제기에서 이제 수사와 관심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일단은 우리 특검 쪽에서의 전체적인 조사 내용들을 봤을 때는 이런 비상계엄이 어떤 단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소위 말해서 군을 동원한 통치 등을 하겠다. 군을 동원해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압살하겠다는 계획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이것이 단순하게 단기적인 개입을 넘어서서 굉장히 오랫동안에 준비되고 이루어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상으로는 김건희 씨 직접적인 개입은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제 그 계엄 관여를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또 내렸다 밝힌 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현 부장판사 등에 대한 이 사법부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건이었어요. 이걸 또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좀 김건희 씨와 마찬가지로 계엄 관여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낸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 내란이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원래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을 누군가가 임의로 배제하고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는 걸 내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건 소위 말하는 반란군일 수도 있고요. 공직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서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국민 주권을 배제하고자 했다고 한다면은 엄정하게 처벌을 받고 가장 중대한 범죄입니다. 내란죄의 우두머리 혐의는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적으로 조사와 법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런 점에서 당시 사법부가 이제 비상계엄 직후에 소위 회의를 소집하고 한 부분들을 그 위헌 위법인 비상계엄에 협조하고자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일단 지금 내란 특검이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마 지귀현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결국 구속 취소라든지 이런 굉장히 이례적이고 저는 사실은 법률적으로 여전히 납득이 안 되는 결정이긴 합니다. 네. 그런 결정들이 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것이 종합적으로 내란이라는 목적 하에서 그런 의사 연락과 그것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적어도 증거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특검에서 밝힌 이 비상계엄의 과정, 이 부분을 좀 하나씩 살펴볼게요. 우선은 특검팀이 이제 비상계엄의 시기와 목적을 좀 정확히 규명을 했습니다. 뭐 최소 2023년 10월 이전부터 좀 꽤 오래 준비가 됐고, 또 이 목적이 권력을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혔거든요. 이렇게 판단한 근거,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다른 반대 세력들 전반을 일거에 척결하고자 하는 의사를 이미 비상계엄 선포하고 담화문 발표할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가 일거에 척결이라는 표현이었습니다. 결국 정치적 반대 세력을 반국가 세력으로 매도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비상계엄이라는 군부 통치 상황 속에서 그 정적들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움직였다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로 된 기소와 그리고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재판이 계속 되고 있죠, 지금까지요. 근데 바로 이제 이러한 의도라는 것이 당시에 뭐 탄핵이라든지 아니면은 총선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훨씬 전부터 계속적으로 군을 동원해서 혹은 비상대권 등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오늘 또 언급이 많이 된 사람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대표인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굉장히 공격적인 언사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생각해보면은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여당 대표를 척결하기 위해서 군을 동원한다는 것, 상식적으로 우리가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비상계엄의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한 것도 문제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떤 민주공화국의 정치 질서 속에서 의회와 행정부가 각각의 해야 하는 역할들이 아니라 군을 동원해서 사법부든 입법부든 그것을 관여하지 않고, 심지어는 마음에 안 드는 판결을 한 판사까지도 그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는 전반적으로 삼권 분립과 헌법의 기본 가치에 따른 권력 운영 자체를 거부하고 군을 통한 임의적인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하려고 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는 것이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적과 배경은 그런 건데, 또 날짜가 12월 3일 이렇게 특정이 된, 뭐 특검 브리핑에서는 정확하게 그 이유까지는 밝혀진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아마 이제 미국의 당시 선거 상황을 좀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또 밝히기도 했고, 또 윤 전 대통령 임기 초부터 계속 이제 제기가 됐던 무속 관련 논란, 이런 부분들도 고려된 것 같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 12월 3일이라고 하는 비상계엄 날짜가 특정이 된 요런 이 특검의 설명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네, 저희가 이제 특검의 여러 수사 결과 발표를 보면서는 일단은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사를 통해서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해서 특정한 사실관계를 밝혀낸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밝혀내지 않은 부분, 밝혀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왜 12월 3일인가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밝힐 수는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의 이제 여러 가지 전시작전권이라든지 관련된 또 체계,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는 결국은 비상계엄이라는 굉장히 황당무계한 이런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 정부의 대응과 반응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런 점에서는 소위 말해서 정권 교체기, 즉 한마디로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이 되고 하지만 취임하기 전에 그 시기를 노렸다라고 보는 분석이 그 중에서는 가장 합리적인 타당성 있는 분석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일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좀 미국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이 된다, 이제 이런 설명인데, 이 지금 특검팀이 오늘 기소했다고 밝힌 인물이 총 27명입니다. 뭐 여기서는 뭐 윤 전 대통령 당연히 들어가 있고, 뭐 한덕수 전 총리나 뭐 여러 이제 국무위원들부터 포함해서 군 관계자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주요 인물들에 대한 재판 상황도 좀 간단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그 중에서 일단 윤 전 대통령 관련돼서는 한 2월 정도 선고가 예정되어 있고요. 또 그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기소가 된 한덕수 전 총리와 관련돼서는 1월 달에 이제 선고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는 이제 공판도 1심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됐거나 마무리가 될 예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수사 결과에 발표가 되는 핵심적인 내용들에 대한 각 증인들의 증언들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던 이제 지시를 받았던 곽 전 사령관의 증언 등이 나와 있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체포조 운영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이제 증언들이 계속 나온 상황에서 이제는 몇 가지 수사 결과의 발표뿐만 아니라 공판의 증언을 통해서라도 당시의 구체적인 지시와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상당히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재판에서 공소 유지를 하는 역할은 앞으로 이제 특검이 맡게 될 것이고, 오늘도 이제 종료를 알리면서 공소 유지로 특검은 계속 이제 이어지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지만 이게 구속영장을 또 특검이 수사하면서 청구를 여러 건을 했잖아요. 13건을 했는데 그 중에서 좀 많이 기각이 됐어요. 6건이 기각이 됐고, 여기 이제 한덕수 전 총리나 박성재 전 장관, 또 추경호 의원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표적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라는 거는 우리나라 형법 체계에서 가장 엄중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그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그 범죄 사실에 대한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사법부가 굉장히 그 제한적이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판단할 가능성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엄격하고 강력한 형으로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행위라는 것들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여정에 있어서 직간접적으로 그것에 도움을 준, 결론적으로는 도움을 준 행위, 대표적으로 봐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자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소위 말해서 그 총회 장소를 계속 바꾸고 계엄 해제 표절에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행위라든지, 박성재 장관이 계속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수사 관련된 정보를 주고받거나 이후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관련돼서 또 회동을 가진 이런 모든 것들이 상당한 의심이 드는 부분들이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재판부로서는 내란이라는 목적, 즉 국헌 문란의 목적이라는 것에 공범으로서 규율하기 위함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증거와 재판 과정에서의 조금 더 방어권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보고요. 다만 그것은 영장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실체적인 진실은 앞으로의 기소와 공판 과정에서의 여러 증거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특검도 오늘 브리핑 과정에서 꼭 영장 심사라는 것이 뭐 전가의 보도는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네. 이제 뭐 수사의 전부는 아니다. 하지만 좀 이런 국무위원들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거는 아쉽게 생각을 한다. 뭐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면서도 아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영장 기각 사유들 중에서 이런 어떤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런 사유들이 좀 꽤 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특검이 이제 앞으로 공소 유지를 해나가야 되는 과정에서 이런 법정 다툼에서의 우려되는 지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그 선례가 많이는 없다 보니까요. 내란죄 관련된 판결을 다 합쳐 보면은 사실은 거의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 12.12 사태, 네. 전두환 노태우 전 이제 신군부 정권에서 벌어졌던 비상계엄 확대 조치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그때 확실한 주범이자 우두머리로서 그 행위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명확한 처벌들이 이루어진 선례들이 있지만은 결국 거기에 소위 협력하고 협조하고 함께한 사람들에 대해서 아직 선례가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라든지 방조라든지 각각에 있어가지고의 정확한 역할과 법리와 선례가 아직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수적인 그런 입장, 소위 말해서 정치의 보수가 아니고요, 선례가 명확하게 없는 이상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재판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에 그 구조를 보면은요, 결국은 국민 주권을 배신하고 군부에 의한 통치라는 비상계엄을 형태로 내란을 일으킨다는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비상계엄 자체가 국가 절차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 내지 묵인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 그 협력 내지 묵인을 함으로써 국헌을 수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책임을 물을 헌법적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것을 영장이라는 사전 단계에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먼저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이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결국은 이것의 쟁점은 딱 이겁니다. 우리가 국무회의라든지 국무위원들이 각각이 하는 역할이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그 과정 속에서 헌법에 반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당해서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할 만한 법률적 헌법적 지위를 그들에게 부여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이죠. 저는 그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에서 국무회의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있어서는 선례가 많이 없긴 하지만은 이제 이번 재판들을 통해 선례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가운데 이제 내란 혐의에 관련된 인물 한 명의 이제 선고 결과가 오늘 나왔습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인데 이제 개인정보보호법과 알선수재 혐의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재판부가 징역 2년을 선고를 했어요. 이게 모든 공소 사실을 다 유죄로 판단을 했는데 이렇게 판단한 또 배경이 뭐고 또 앞으로 남은 재판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결국은 이제 그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해서 뭐 징역 2년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은 그 나름의 이제 형을 선고하게 된 거는 위헌 위법적인 계엄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야기한 것에 상당한 영향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봤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이번에 이제 노상원 씨에 관련된 모든 혐의점이 다 한 번에 선고가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과적으로 위헌 위법이라는 게 그냥 어떤 사람이 불법을 저질렀다는 것이 아니라요, 주권자인 국민을 완전히 배제하고 군사와 폭력을 바탕으로 한 통치가 이 나라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전적인 모의와 준비, 그리고 그런 것을 하고자 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굉장히 중대한 법적 위반으로서 책임을 질 부분이 있다는 것들을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이제 노상원 씨와 관련된 추가적인 수사나 기소 등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거기서는 또 이거와 별개로 또 큰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특검 소식은 또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른 소식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오늘 경찰이 이제 통일교 관련된 이 금품수수 의혹 관련해서 강제 수사에 돌입을 했습니다. 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진행이 됐어요. 뭐 통일교 서울본부나 천정궁 또 전재수 전 장관의 뭐 자택 등 이제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이게 어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거라고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결국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려면은 그 원천이 되는 돈이 있어야겠죠. 네. 결국 그 돈의 흐름을 찾아가다 보면은 이러한 진술과 함께 해가지고 이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은 돈을 줬다고 하는 통일교 쪽이 어디서 어떤 비자금들을 조성하고 그러한 자금들을 바탕으로 해서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돈이 나갔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할 거고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저 천정궁이라는 곳의 압수수색이고요. 또 돈을 받았던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가지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특히나 연관될 수 있는 간접 사실들을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대표적으로 통일교의 어떤 행사, 통일교와 관련된 일, 통일교 관련 담당자들과의 소통 내역 등을 확인하는 것이 이번 압수수색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사람들을 좀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은 통일교 관련이니까 이제 한학자 총재랑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이 두 사람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는데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이 두 사람을 피의자로 적시를 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렇게 피의자로 적시한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결국 뇌물 공여 혹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법적으로 범죄의 혐의가 되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그런 공여 진술을 바탕으로 봤을 때는 그 공여 범죄에 대한 것들을 일단은 1차적으로 출발선으로 삼아서 결국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금들이 어디서 만들어졌고 어떻게 건네졌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전재수 전 장관을 포함해서 이제 그 3명도 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체적으로는 지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도 좀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네, 만약에 이제 직무와 관련된 특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고 한다면 뇌물죄, 뇌물 수수와 관련된 네. 범죄의 혐의 될 거고요. 정치 자금으로서 일정한 금액들을 받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겁니다. 일단은 지금 명확한 목적에 대한 것들이 다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수수 외에 모든 정치자금 수수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불법 정치자금과 그다음에 뇌물 수수 등의 혐의들이 적시된 것으로 보이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뇌물이라는 것은 특정한 어떠한 청탁을 바탕으로 한 것이 이런 지금 수색 영장성에는 기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은 뭐 뇌물과 관련한 혐의들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같은 이런 어떤 혐의들이 적시가 됐을 걸로 보인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전재수 전 장관의 경우에는 꽤 초기부터 이름이 언급이 되기도 했었고 또 이 불법 금품수수 의혹은 없었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반박에 나서고 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이렇게 지금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사실 그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결국은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정치인이기 때문에 네. 이것이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로 인해서 정치적인 생명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을 하고 사실이 아닌 부분들에 대한 정정을 빠르게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결국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무슨 행사에 참석을 했다든지 아니면 네. 언제 만났다든지 보통 이제 공여자 쪽의 진술에 부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그 두 가지가 부합이 되게 되면은 실체적 진실이 어느 정도는 확인이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말해서 공여 받은 사람으로 지목된 사람의 진술 자체보다는 공여한 사람의 진술과 그 객관적인 증거들이 어디를 가리키는지가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라는 게 지난 8월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특검에서 이제 정치인이나 이제 정치권 인사들 5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이제 이랬는데 지금 또 최근에는 이 윤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 윤 전 본부장의 이 진술 번복과 관련해서 추가 조사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이번 의혹 수사의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모든 뇌물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는 사실은 공여자 쪽의 진술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증거가 되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공여자 쪽의 진술이 번복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수사 과정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또 공판에서는 그걸 뒤집기도 하고 반대로 이제 수사 과정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다가 공판 과정에서 다시 얘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진술보다 중요한 것이 그 진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관한 부분이고요. 그런 점에서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특검과 경찰 수사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